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1부에서는 원격교육, 도전과 경험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원격교육 준비와 실행을 위한 격전의 현장에 계셨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학교의 현장의 네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0분간 휴식 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2부 순서인 3시 40분부터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새로운 교육의 기준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디지털 교육의 청사진과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1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사회 그리고 또 교육에 전례 없는 도전과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지난 4월 위기 확산의 대응책으로 안전한 학습을 위한 원격 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해리스와 학교 현장은 급작스러운 변화와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밤낮을 새우며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1부 첫 번째 발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변태준 본부장님과 소사벌 초등학교의 김동준 선생님께서 학교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초중등학교 원격학습의 이모저모라는 주제로 캐리스와 현장이 함께 겪었던 생생한 원격교육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캐리스 교육정보서비스본부의 변태준 본부장님이십니다. 변태준 본부장님께서는 현장에서의 오랜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캐리스에 몸담으신 이래 캐리스 종합교육연수원장을 거쳐서 이제는 국민 서비스가 된 이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K-에듀 플랫폼 ISP와 같은 원격 교육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만들어가는 부서인 교육서비스본부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초중등학교 원격학습의 이모저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 교육 현황과 향후 과제를 부제로 변태준 본부장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변태준입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반기에 원격 교육이 진행되었던 모습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홀긴 부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앞으로 우리가 원격 교육에서 얻은 경험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원격 교육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인프라 측면도 그랬고요. 그리고 콘텐츠 측면도 그랬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랬고 굉장히 우리가 함께 원격 교육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도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은 선생님들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대한 도전을 했던 경험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현장에 원격 교육이 진행되었던 모습하고 그 원격 교육을 통해서 얻은 시사점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 경험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겠는지 이 큰 세 개의 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원격 교육 부분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창조 기반 사회 그리고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학생들이 습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정보를 가공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격 교육 상황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을 우리가 잘 전달하는 곳에 체계가 맞춰졌다 그러면은 창조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을 가공 처리하고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력을 해낼 수 있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격교육 상황에서 우리 상반기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원격교육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기반 정보사회로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교육정보 마스터 플랜을 9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5단계까지 진행을 했었고 19년부터 23년까지는 6단계 교육정보 마스터 플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6단계 교육정보 마스터 플랜에서는 사람 중심의 미래지능형 교육환경, 즉 ICT가 융합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목적으로 우리가 6차 교육정보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부터 코로나19가 들어온 거죠.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ICT 융합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비전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 중에 시공간을 초월한 원격 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원격 교육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원격 교육 경험을 가지면서 우리가 ICT 융합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정확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 교육 플랫폼들입니다. 이학스터나 위두랑, 에듀넷, 디지털 교과서, 학교, 지식센터와 같은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연수가 선생님들의 잘 짜여진 연수 과정에 입과를 해서 진행해 나가는 교육체제였다 그러면은 선생님들끼리 지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체제의 교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진행되었던 모습들입니다. 이학스터 학급 개설 현황을 보시면요. 2월 달에는 1720개 정도의 학급이 있었는데 10월 달로 가면 31만 개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학스터 회원수 역시 초기에는 36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377만 명까지 회원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현황인데요. 이학스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크게 증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36,000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 외부 연계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와서 7,500건 정도의 외부 연계 콘텐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장표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스터에서 가지고 있는 콘텐츠만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학스터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실 때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2월달, 3월달에 보시면은 2월달에는 16,000건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10월달로 오게 되면요. 이학스터 콘텐츠가 8,800만 건 정도가 선생님들이 올리는 콘텐츠들입니다. 제가 그 거대한 도전이라고 맨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큰 공로자는, 가장 크게 역할을 하셨던 분은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이터가 실제 선생님들이 우리가 원격 교육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 선생님들께서 올리는 콘텐츠 유형을 이렇게 보시면요. 5월 달에는 제일 위에 있던 것들이 단순히 외부 학습 자원을 연결하는 URL이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그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찾아서 올리는 콘텐츠들이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초기 단계에는 URL이 많았었고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찾거나 제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위치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11월 달로 가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제작을 하였거나 외부 동영상을 확보를 해서 올리는 것이 단순히 URL 링크를 거는 것을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들께서 그 원격 교육이 처음에 들어올 때 URL이나 외부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은 이 지나가면서 시간의 원격 교육 경험이 쌓이면서 이 원격 교육에 실제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거를 찍고 가공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800만 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선생님께서 올려주신과 동시에 질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학스터 접속 현황입니다. 평일의 접속 현황이고 접속 패턴인데요. 정확하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간대별로 동시 접속을 해온 숫자들입니다. 우리가 학교 등교 수업에서 8시 반, 9시 정도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한다고 볼 텐데요. 정확하게 이 패턴이 학교의 등교 수업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반기에 보았던 원격 수업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학스터 접속 현황을 다시 보면요. 일과 중에 주중에는 그 9시부터 10시 사이에 실제로 일과 그 학교의 등교 수업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었지만은 요거는 토요일에 접속 현황입니다. 토요일 날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가 학생들이 접속을 하는 동시 접속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9시 내외부터 21시까지, 저녁 9시까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주도를 해주시는 원격 수업 형태가 아니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꾸준하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상당히 좀 특이한 데이터인데요. 왼쪽의 데이터는 토요일 날 접속을 했던 현황이고요. 오른쪽의 데이터는 일요일 날 접속을 하고 있는 동시 접속의 패턴입니다.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이 21시 부분입니다. 저 처음에 이 데이터를 보고 왜 21시 저녁 9시 이렇게 많이 붙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올리는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자료도 올리시지만 원격 수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주말에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그 수업을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습터 같은 경우 과목별로 학습자당 학습 횟수를 이렇게 패턴으로 보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4월 달에 서울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았는데, 크게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조금 많이 쓰이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단위 월별로 학년별로 보면요. 이거는 어떤 특정 과목에 선호하기보다는 전체 교과목에 대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개의 교과에 대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비슷하게 수요가 있다, 비슷하게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원격 교육의 시사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원격 교육을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이 원격 교육이 가지고 왔던 함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입니다. 선생님들은 굉장히 분단위까지 쪼개가면서 일정이 바쁜데 학교는 이게 학부모는 이게 수업이냐, 원격 수업은 어떻게 해법을 가져야 되나,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격 교육의 개념적 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같은 장소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 또는 다른 시간,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는 부분이 우리가 원격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 가지고 그럼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원격 교육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시 공간을 초월해서라고 접근하기에는 상반기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원격 교육을 보면요. 시간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공간이 달라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통적인 원격 교육 개념과 어떻게 맞춰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인가, 그것이 또 하나의 함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요, 실시간 원격 교육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수업을 많이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실시간 원격 교육을 하는 거하고요, 비실시간 원격 교육을 할 때 방법을 보면은, 실시간 원격 교육은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겁니다. 비실시간 원격 교육은 콘텐츠 중심, 그리고 과제 중심, 이런 형태의 교육들이 비실시간 원격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깊이 있는 내용이나 과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은 비실시간 원격 교육 쪽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원격 교육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방법이죠. 이 방법으로 할 때는 가벼운 주제나 과제 친밀감을 형성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수업을 정리를 하고 할 때, 학생들끼리 간략히 의견 교류를 할 때, 이럴 때 효율적인 방법이 실시간 원격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나 많이 그 원격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은 비실시간 원격 교육에서 이야기라는 핵심 개념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해결이 되지 않나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데, 그거 역시 우리가 가지는 또 하나의 함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진행된 원격 교육의 형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원격 교육은 정확하게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원격 교육은 시간이라는 개념보다는 공간이라는 개념의 차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동일 시간에 이렇게 많이 동시 접속이 오는 것을 제가 조금 전 장표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공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프라인 교육하고 온라인 교육의 중간 정도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원격 교육이라고 하면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가깝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원격 교육은 이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형태의 원격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원격 교육이 무조건 잘못되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이 있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창의적인 학생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것인가, 그거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교육이 회원수를 이학스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만 명의 회원수가 377만 명이 되었고 월간 이용자가 33만 명에서 331만 명, 10배 이상 증가를 했죠. 이렇게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원격 교육에 회원수와 경험을 많이 이용자 수가 늘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초, 중, 고등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원격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원격 교육에 대한 경험은 과거의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초기 단계에서 했던 지식을 잘 전달하는 체제의 원격 교육이 아니고 지식을 조합하고 창의적인 학생이 되기 위한 원격 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 숙제를 풀어가면서 6차 교육정보와 기본계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창의적인 학생들, 맞춤형 학습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 조금 전에 강의에서도 폴경 원장님, 부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K-에듀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달부터 원격 교육 경험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부터인가요? 여기는 제가 월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단순히 URL을 링크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쭉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죠. 원격 교육이 쭉 진행이 되었지만은 실제 그 현장에서 또는 학부모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또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은 이거는 5월 1일 달에 신문기사로 나왔던 건데요. 원격 수업은 편견을 지향한다. 수업에 쓰이는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다. 사실은 원격 수업은 편견을 지향하는 모습이 위기 대응의 원격 교육, 지금 현재 모습에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원격 수업에서 ICT나 기술 발전을 활용을 한다면 편견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쓰이는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 역시 학습자들이 수업에 쓰이는 프로그램을 수업에 쓰이는 플랫폼을, 수업에 쓰이는 학습 도구들을, 수업에 쓰이는 콘텐츠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가야지만 6단계 교육정보와 마스터 플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미래지능형 교육 환경, 미래지능형 교육 환경이죠. 학습자들에게 맞춤으로 제공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원격 교육은 편견을 지향한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수업에 쓰이는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학습자 맞춤형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 이제 기조 강연에도 얘기를 주셨지만은 K-에듀라고 하는 K-에듀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K-에듀라는 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 서비스 간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이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K-에듀 통합 플랫폼의 개념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사용자가 통합 로그인해서 개인이나 기업 또는 민간 쪽도 가능하겠죠. 공공기관도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자기가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까지의 기술 가지고도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내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미래 기술을 같이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학습 이력 정보를 데이터로 쌓고 이 데이터를 쌓은 것을 빅데이터 형태로 다시 분석을 해서 학습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원격 교육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러면 6차 교육 정보와 기본 계획에서 이야기하는 미래 지능형, 그리고 창조 기반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단순한 서비스의 개념을 넘어서 학습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에듀 통합 플랫폼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인데요. 온라인 수업 환경을 구축하고 에듀테크 콘텐츠가 유통이 되는 서비스가 구축이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학습활동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환경을 구축하고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K에듀 통합 플랫폼이 가야 될 큰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원격 교육은 단방향 중심의 원격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어진 콘텐츠, 잘 만들어진 지식 세트를 교육 매체를 통해서, 공학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잘 딜리버리 할 것인가, 그에 맞춰졌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했던 원격 교육이라는 개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원격 교육은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원격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 위기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경험, 이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에서 전달된 지식을 학습자가 학습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그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원격 교육까지 가기 위해서는 K에듀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습 경험이 원스톱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공공과 민간 교육 콘텐츠가 연계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적으로 금년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원격 교육에 대해서 현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원격 교육이 실제 제공되고 활용되는 모습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원격 교육이 앞으로 가야 될 때 지금까지 경험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고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교육을 우리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발전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격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여기 제가 좀 발제를 드린 내용이고,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사가 직접 만든 콘텐츠 8,800만 건이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선생님들의 변화가 학교의 변화, 우리 아이들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카메라와만 일방향 소통하시는 열악한 환경에도 좋은 발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1,425명이 본 심포지엄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속도를 내어서 다음 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리스가 현장의 원격 학습 지원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안에 현장에서는 위기 상황이 더 큰 파고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많은 시행착오에도 의미 있는 변화와 성취를 이뤄내고 계셨습니다. 소사벌 초등학교의 김동준 선생님께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이뤄낸 현장의 생생한 원격 교육 경험에 대해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준 선생님께서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는 소사벌 초등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김동준 선생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소사벌 초등학교 교사 김동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원격 수업 상황을 맞아 교육 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며 달려온 짧은 경험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새학년의 시작을 앞두고 감염병 대유행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대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 3월 등교 개학은 연기되었고 새학년에 올라와서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문제를 두고 교육 공동체의 끝없는 고민과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원격 수업 상황을 맞아 작년에 구축한 이학습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3에서 6학년은 이학습터의 온라인 학급을 구축하고 이학습터 교과 컨텐츠와 EBS 온라인 클래스의 컨텐츠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지도가 가능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1, 2학년은 수업 꾸러미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학습터 운영 전반에 관한 대면 혹은 비대면 연수, 위두랑과 같은 학급 커뮤니티 구축의 필요성,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줌 클라우드 미팅을 활용한 원격 회의, 학교종이 시스템을 활용한 가정통신문 및 설문 운영 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 직원 협의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계획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상황에서는 주간 단위 등교 수업 또는 원격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등교 일정이 고정되었을 때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등교 수업 주간, 가정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실험 및 실습 활동과 교과 개념 지도를 집중했고 원격 수업 주간을 위한 꾸러미와 활동지 배부를 하여 성취 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초기에는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콘텐츠, 그 밖에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며 공개한 각 지역별 온라인 학습 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이학습터 온라인 학급이 운영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수업 준비와 운영을 고민하는 동학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 반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학습 콘텐츠 제작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원격 수업 콘텐츠 제작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며 연구하였습니다.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방법은 스마트폰과 거치대를 활용하여 수업 중 교사의 시범이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한 후 이를 이학습터에 탑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습 장면을 촬영하다 보니 실수가 있을 경우 재촬영을 해야 했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기 어렵다 보니 시간 안배가 쉽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촬영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 영상 편집 과정을 거치다 보니 수업 자료 제작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 용량의 제한으로 탑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교실에서 많이 쓰는 수업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한쇼의 슬라이드쇼 녹화 기능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도 자주 활용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더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채로운 목소리 효과를 주었으나 등교 수업 후 학생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러워지면서부터는 기본 음성으로 녹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웹사이트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장면을 화면 녹화로 제작하는 방법도 학생들에게 가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직접 실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은 동학년 선생님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실습을 병행한 연수활동으로 함께 배우고 실천하며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아쉬움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 자료 혹은 교구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은 교과서를 직접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보니 교과서 화면을
컴퓨터와 연동해서 쓰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앱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 버전에서 웹뷰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년 초 교과서를 배부할 때 이와 관련된 안내를 병행하였고, 이학습터와 위두랑을 활용하다 보니 학생들 개인의 에듀넷 아이디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정교과서의 PDF 파일도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선생님들이 교과서 화면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격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과의 소통 및 피드백 제공을 위해 줌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적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실시간 화상회의 도구가 없었고, 학년 초 줌 클라우드 미팅 활용 사례가 소개되면서 학교에서도 처음으로 접하고 안내하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근황을 체크하며 수업을 독려하는 활동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간단한 수업 활동, 학급놀이 등을 줌의 공유 기능을 활용해 운영하는 등 활용 방법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 교과처럼 직접 설명을 통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줌 쌍방향 활동은 학생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어서 부족한 점을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곧 이학습터에 화상 수업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짧은 테스트 및 모니터링 기간이었지만 수업에 특화된 이학습터 화상 수업 도구를 이용하여 원격 수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이학습터에서도 컨텐츠 학습 현황은 확인 가능하지만 학생들의 꾸준한 학습 지도를 위해 위두랑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과제 제시와 관련하여 동학년 협의를 통해 양은 줄이면서 매일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시한 과제나 정리한 배움 공책 내용은 사진으로 찍어 매일매일 위두랑 과제방에 탑재하였고, 작품 활동 결과물은 사진 앨범 중 공유 앨범 기능을 활용하였으며, 교사의 평가 외에도 댓글을 활용해 친구들과 상호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 해 동안 경험한 이학습터를 활용한 원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단 원격 수업으로라도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반응, 줌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수업은 처음 접해보는 새로운 경험이어서 매 시간 기대되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등교 수업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직접 해보지 못해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학습터와 원격 수업 컨텐츠, 화상 도구 등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길 바라는 마음도 많았습니다. 등교 수업 주간 학생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수업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원격 수업 주간 이학습터와 위두랑, 줌을 활용하여 계획성 있게 지도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빠르게 개선하는 이학습터를 보면서 위기 상황에서도 올 한 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든든히 받쳐준 고마움을 전하며 안전한 교실에서 마스크 없이 학생들과 함께 웃고 떠들 그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준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똘망똘망한 아이들의 눈빛과 모습에서 이젠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캐리스 대학학술본부의 장상현 본부장님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고개를 좀 돌려서 대학에서의 원격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초중등학교에서 캐리스가 전국 단위 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교사 1만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의 원격 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을 담당해 왔다면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캐리스는 교육부와 함께 대학 원격 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대학에서의 중단 없는 학습을 지원해 왔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장상현 본부장님과 동덕여자대학교의 장은정 교수님께서 원격 교육으로 달라진 대학, 수업 혁신의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로 대학 교육에서의 원격 학습은 어떤 성취와 변화가 있었는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상현 본부장님께서는 1997년 캐리스의 전신인 첨단학술정보센터의 몸담으신 이래 기재부 예산심의관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학술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플랫폼인 미스, KUCW, 코러스 운영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교육 역량을 K-에듀로 발전시키는 국제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대학 학술본부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격 교육으로 달라진 대학, 수업 혁신의 현장을 가다를 주제로 장상현 본부장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학술본부를 맡고 있는 장상현입니다. 캐리스 심포지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발표 내용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대학의 수업 형태는 무엇이었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수업 형태는 과연 대학 교육의 새로운 뉴 노멀은 무엇인지 그리고 2020년 대학 지원을 위한 캐리스와 교육부의 대응은 무엇이었고 대학들은 어떤 그 대응을 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최초의 그 대학은 이탈리아의 그 볼로냐 대학이라고 합니다. 법과 의학, 종교 등을 강의실에 모여서 공부했었는데요. 우리 그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제3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터넷 기반으로 교수자가 독점했던 지식을 공유의 세계로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교수와 학생 비율이 1대 N이었던 관계가 인터넷 강의, 우리가 인강이라고 하는데 인강을 통해서 N대 1로 바뀌는 그 계기를 마련했죠. 그래서 학생이 내게 맞는 교수자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테드와 같은 플랫폼으로 인하여 대학의 전통적인 교실 수업 형태는 이미 과거의 그 유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취급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그것을 공유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혹독한 입시 전쟁을 치르고 대학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한 빛나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제각각의 꿈과 열정과 사랑을 갈망하는 20대 청춘입니다.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바빠. 네. 지금 빨리 가야 돼서. 네. 9시 수업 있으신가 봐요. 지금 가면 안 늦으세요. 스쿠터 타고 가면은 잠깐만요. 네. 수업 잘 들으세요. 지도한 걸.
할머니야, 나도 뛰어. 자, 2014년에 한 방송국에서 왜 우리가 그 대학에 가야 하고 수업에 꼭 모여서 해야 되는가라는 이슈를 던져줬던 그 영상인데요. 그때부터 우리 그 교수 학습 방식에 대한 혁신을 제기했었는데 저희는 좀 둔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발표한 IMD 국제 교육 경쟁력에 보면 한국이 그 교수 학습에 대한 질 부분이 조사 대상 130개국 중에 90위였습니다.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 아마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폴김 교수님이 기조 강연에 말씀하셨듯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 3월 이전에 우리는 ICT 또는 일러닝을 일부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매년 원격 강좌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19년 전체 27%의 대학은 원격 강좌 운영 실적이 전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되는 원격 강좌도 전체 대학의 강의의 5% 미만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저희가 3년 전부터 조사 내용을 추가한 플립드 러닝 현황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22.7%의 대학, 특히 32.5%의 전문대학은 LMS조차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에 교육부가 신속하게 원격 수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원격 교육 기준을 삭제하고 또 한 차시에 25분 이상을 해야 되는 동영상 플레이 시간도 완화해서 긴급하게 변화를 우리가 맞고 대응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초기다 보니까 환경이 좀 미흡하고 또 교수님들의 준비가 좀 부족해서 경험 또한 부족하고 해서 불만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점점 두 가지 원인들을 좀 해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육에서의 뉴노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의 책에 의하면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관계 비용이 사라질 것이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고 이 뜻은 이제 많은 이들이 교육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앞서 발표하신 변태진 본부장님 말씀대로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폼의 핵심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기간 동안 대학의 원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캐리스가 3월에 대학 원격 교육 지원 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전에 대학의 강의 공개 서비스인 KOCW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때를 같이 해서 거점 국립대학교 9개가 학점을 교류하는 시스템을 저희 기관을 통해서 개발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중앙센터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대학에 발생하고 있는 원격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임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실의 학사 제도과를
추진 체제로 해서 저희와 현재 대학의 원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대학 교수학습 개발협의회라든지 전문대학교 교육개발협의회 등과 수차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컸고, 또 교수님들이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강의를 촬영하는 것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교수님들이 강의를 촬영해서 올릴 수 있는 저장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전문대학교나 신학대학, 예술대학교들이 그동안 갖추지 못했던 LMS를 저희가 개발해서 무료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서비스에는 각종 최신 기능인 모바일이라든지 과제 표절 방지 기능, 본인 인증 기능, 또 지금 많이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줌과 같은 실시간 화상 강의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교육이 정착되기까지 저희가 초기에는 줌이라든지 구루미와 같은 도구 활용법 중심으로 세미나를 했고요. 이후에는 학생들의 몰입이라든지 또는 동기 유발, 이러한 상호작용을 어떻게 더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3차 추경을 통해서 중앙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역할에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선정하여서 권역별 특색 있는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각 한 개 권역센터에서만 이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다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열악한 환경의 대학에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어 준다거나 또 최신의 LMS 기능들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고, 향후 5년 동안 사업을 지속하기 때문에 아마 원격 교육이 안착될 수 있을 때까지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므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했던 원격 수업을 교육부에서 조사한 것으로 몇 개 우수 사례를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원격 수업 활성화를 위해 학내 지원 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던 동국대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의 셀프 강의 스튜디오를 제작해서 곳곳에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충북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캠, 삼각대, 헤드셋 이런 것들을 좀 모두 구입해서 제공을 했다고 하고요. 부산대는 역량 강화에 집중을 해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했고, 아마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온라인 평가 내용이 있는데, 포항대 같은 경우는 줌을 활용해서 과정을 핸드폰으로 모니터링해 가며 본인이 시험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평가를 한 사례들을 우수 사례로 들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관련한 서비스를 기획했던 나사렛 대학교라든지 이런 원격 교육에 대한 문화를 공유하고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우수 사례 발굴 활동을 했던 공주대 사례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이제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와 교육부가 진행할 권역별 교육지원센터인데요. 저희가 한양대 수도권인 한양대와 동양대 컨소시엄을 비롯해서
9개 거점 국립대가 참여하는 권역별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플랫폼의 그 안정화뿐만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원격 교육에 대한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상현 본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앞선 현장에서의 숨은 노력들이 위기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쯤 되니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동덕여자대학교 장은정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장은정 교수님께서는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동덕여자대학교 경력개발센터장, 교수학습개발원장, 기획처장 등의 요직을 거쳐서 현재는 교육혁신원 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장은정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장은정입니다.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하고 있는 실제 수업의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준비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수업 유형이나 또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이나 또 온라인 시험에 관련된 사항들하고 직접 학생들이 체험했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코로나 공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워낙에 정말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전면 비대면 수업 발표가 있었고 개강을 2주 연기를 했고요. 근데 2주 동안에 온라인 수업을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대학에서 일어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유형을 크게 살펴보면 일단 비실시간 강의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시간을 달리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촬영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 또 앞서 장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셀프 촬영 강의실을 준비를 해서 왜냐하면 이걸 촬영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오프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그 촬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강의실을 급하게 준비를 해서 또 있는 강의실을 활용을 해서 제가 강의 촬영을 했고요. 또 어떤 교수님은 이제 그 칠판 판서를 많이 쓰셔야 되는 분이라서 본인이 아예 화이트보드를 그 무광택으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판서를 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그 판서 중심의 그 촬영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강의를 촬영하시는 부분이 많았고 또 하나 이제 과제 중심 강의가 초반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비실시간 강의, 온라인 강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올려놓고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그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선 사실은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많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클래스당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일일이 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초기에 굉장히 불만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거의 이 방법에 대한 거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이제 실시간 화상 강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강의가 운영되었습니다. 이 지금 이제 비실시간 강의에서 좀 몇 가지를 보면 이렇게 그 하나의 사례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동영상 캡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촬영을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강의 자료와 그 다음에 이제 영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갖고 있는 이런 펜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습자들이 지루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하게 되면 이 시각적인 자극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계속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동영상 녹화로 했었던 강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 때문에 학생들이 좀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또 인강처럼 듣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강의 중에 학생들한테 이런 LMS를 통한 토론 같은 것들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아예 토론을 참여하라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잠깐 끊고, 그다음에 LMS 가서 토론을 진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일방적인 강의일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삽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질의응답이라든가 소집단 토론 같은 것들, 또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팀 프로젝트 같은 게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그 강의 계획서 봤을 때 팀플이 있으면은 수강 신청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대학생들의 특성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이게 또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LMS에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적인 교수님의 역할은 이제 촉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것, 또는 이제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구글 닥 같은 것들을 공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조별로 올라왔던 그런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한 과제물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런 활용들이 되어야만 이 비실시간의 강의가 가지는 그런 상호작용의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화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비실시간 강의가 갖지 못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펜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서를 해야 되는데 이 펜으로는 판서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화이트보드 기능을 통해서 텍스트나 아니면 글로 아니면 또는 그림으로 판서를 하면서 생생한 강의실의 상황을 구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집단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시간 화상 강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도 직소라든가 하브루타 같은 소집단 활동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 지금 화상 강의에서도, 실시간 화상 강의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회의실을 만드는 기능을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미리 세팅이 안 돼서 미리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학생들한테는 어떤 자료를 보고 있다라든가 이런 안내를 통해서 조를 나누어서 조별 활동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정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이제 지금 여기 보는 화면과 같이 저는 학생들하고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디오는 반드시 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꺼 있으면 제가 듣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중간중간 질문을 해라 그래도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조별로 토론방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토론방을 돌아다니면서 진도라든가 학생들이 어떻게 잘 참여하고 있는지, 때로는 제가 들어가지 모르고 막 잡담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걸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 교실에서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실시간 화상 강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저희 동덕여대에서 지난 6월 달에 교수님과 또 학생들에게 이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원하는 수업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강의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화상 강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한 이런 것들을 선호했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3학점 150분 수업 시간은 한 75분에서 120분 정도, 그러니까 50%에서 조금 넘는 시간을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시간이 이제 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가 그런 활동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의 의견을 보면 학생들 역시 동영상 녹화 강의를 제일 많이 특히 이론 수업에서는 원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실기나 이런 것들은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생이나 교수나 동영상 강의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또 학생들의 반응은 조금 약간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학생들은 교수님들과 마찬가지로 제일 많은 건 75분에서 120분이지만 조금 더 적은 시간을 더 선호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중에서 온라인 수업에서 중요한 점과 관련해서는 그 강의 안내라든가 공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매우 그렇다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제작해서 올리는데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난생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강의 제작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다 보니까 안내를 하고 언제 강의가 올라오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지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디오보단 오디오입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비디오는 사실 잘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오디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좀 중요하다라고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근소한 차이지만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요한 부분이 평가가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학에서 이제 많은 투자 앞에서도 이제 그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에서 그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초기에 이제 기본적인 LMS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지만 그거를 추가 증설하고 또한 데이터 전송에 대한 부담. 왜냐하면은 한 학기에 뭐 또는 많은 강의들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수천 개의 강좌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전송, 스트리밍의 서비스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대학에서 긴급 투자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LMS가 없는 대학 같은 경우 사실은 캐리스에서 운영했던 원격 중앙 원격 교육 지원 센터의 LMS를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제가 보면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LMS는 금방 뭐 2주 만에 구축을 할 수가 없는데 LMS 없는 대학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런 중앙에서 해주는 지원센터의 그 역할들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수업 제작을 위한 기술 지원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교육부의 지침으로 내왔던 센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위원회 또는 원격 수업에 대한 인증제, 또 여러 가지 규정 정비 이런 것들을 지금 대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적으로 온라인 시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까 그 좋은 사례에서도 이야기 나왔는데요. 일단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래서 실시간 화상을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시험 응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학생들에게 이원하시는 거죠. 시험을 보는 화면과 그 다음에 그 화면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그래서 다른 화면을 보지 않는지에 대한 체크, 그다음에 책상 위에 다른 커닝 페이퍼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어떤 사례에서는요 이게 그냥 모니터만 보고 시험을 볼 때는요 학생들이 이 모니터 주변에다 포스트잇으로 커닝 페이퍼를 쫙 붙여놓고 시험을 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됐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할 때 사실 오디오도 켜고 시험에 응시를 하게 했는데 하울링이 너무 심하게 나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옆에서 이렇게 답을 불러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그 부분 했는데 기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오디오는 활성화하지 않고 이렇게 비디오로 시험 감독을 하는 상황으로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동시 접속의 폭증을 막기 위한 시험 분산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미리 LMS에 시험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등록한 선착순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시간이 만약에 이제 접속자 수가 다 된 상황에서 추가로 신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시험 시간을 옮기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폭증으로 인해서 시험 보다가 서버가 다운되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게끔 운영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들의 그런 체험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수강했던 소감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전면 비대면 수업을 수강한 소감으로는 처음 비대면 수업이 시행되었을 때는 주로 업로드된 동영상 강의를 시청했는데요. 교수님과 즉각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줌 수업을 통한 화상 강의로 교수님과의 즉각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조별 토론까지 할 수 있어 학습 내용을 익히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원하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비대면 수업은 아무래도 궁금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동영상 시청으로는 한계가 있고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내가 어떤 것이 궁금했는지 질문하는 걸 까먹는 경우 또한 있어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한 교수님과 학우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면 수업과 비교한 비대면 수업의 장점에 대한 학생의 의견입니다. 네, 먼저 대면 수업과 비교한 비대면 수업의 장점으로는요,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는 점과 수강생 환경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등교를 준비하고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최소 2시간을 요구합니다. 만약 5일 내내 수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일주일에 약 10시간 정도를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대면 수업은 이런 이동 시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시간에 외국어를 공부한다거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서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비대면 수업에서는 수강생이 자신의 환경에 맞는 그런 맞춤 공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실시간 수업의 경우에는 또 교수님께서 강의를 업로드해 주시는데 강의를 듣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잠깐 놓쳤던 부분은 뒤로 돌려서 다시 들을 수가 있어요. 또 교수님 말씀이 좀 빠르다고 느껴질 때는 배속 기능을 활용해서 느리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학습자가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수업의 단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실시간 비대면 수업에서는 아무도 내가 강의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자꾸만 손을 대게 되더라고요. 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시험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거나 과제물로 대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비대면 시험은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과제물 대체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학습 의욕을 저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에 맞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결과인 거죠. 네, 다음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이후의 대학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대학 수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플립러닝 수업 방식이 좀 확대되는 방향으로 대학 수업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 1년 동안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어보면서 느꼈던 건요.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돼도 전혀 손색이 없겠구나 였습니다. 오히려 비대면으로 이론 강의를 진행하면 그런 기본적인 이론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론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개념 이해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코로나 종식 이후에 대학 수업은 한 차시는 온라인 이론 수업으로 또 한 차시는 강의실에서 교수님이나 학우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낫다고 보았는데요. 플립러닝을 이런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고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고력, 창의력 같은 부분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고등교육으로 대학 교육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이었는데 대본도 없었는데 알아서들 잘 이렇게 자신의 생각들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대면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교수님이나 학생들 모두 온라인 수업 자체를 보편적인 수업 방식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교육의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한 관심. 그래서 아까 시간 절약이라든가 또 교육의 효과를 비대면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또 대학 교육에 대한 변화에 있어서 대학 수업에서 기존에도 하고 있었지만 플립 러닝이라든가 아니면 블렌디드 러닝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면 수업에서도 지금 이제 대면 수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좀 더 액티브 러닝 중심의 수업, 참여 중심의 수업으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요구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현상으로 비대면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학교도 안 오는데 비교과 프로그램을 했을 때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온라인에 대한 적응도가 굉장히 빨라서 더 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했었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 대상으로 하는 교수법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인 인기를 해서 절찬리에 상영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자기 관리, 시간 관리 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전면화되었지만 이것에 대한 역할 또 그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나머지는 Q&A라든가 아니면 그 사항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장은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원격 수업의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장단점, 앞으로의 방향까지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현장감 있는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세션 4분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4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예상대로 발표 시간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께만 2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전 질문을 통해서 올려주신 내용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김동춘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공한 이야기를 보여주기보다는 원격 학습을 함께 일구어간 일련의 과정에서 겪게 된 갈등, 실패, 더 나은 개선을 위한 소통의 방법 등 실질적인 소소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학생들하고 함께 이렇게 호흡할 때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하고 이제 눈맞춤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찾아주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좀 제시도 하고 쉽게 말해서 대면 수업을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좀 준비해온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언택트 상황에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닥쳤으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단 이 우리 교사들에 대한 외부의 좀 따가운 시선이었어요. 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느냐? 왜 원격 수업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노력의 문제로만 볼 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군가에게는 우리 에듀테크라는 게 편리함 그리고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지만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이게 항상 또 볼 때마다 새롭고 실수를 또 유발하고 그런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우리 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이건 또 아니에요. 성별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학교 자체가 이 선생님들 구성원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함께 또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걸어가는 걸음마 자체가 좀 더딜 수밖에 없었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원격 수업이라는 과정을 부족한 인프라, 아까 전에 물적 인프라 말씀을 쭉 하시던데 그거 자체를 하나씩 극복하려고 노력해온 과정 자체가 우리가 겪었던 그런 갈등이었고 또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사이에서는 또 소통이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와야 했기 때문에 좀 느리고 힘들게
느껴왔던 그런 점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고 약간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도 접속 URL 단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접속하시면서 홈페이지 트래픽이 초과됐다는 메시지가 잠시 떴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예상보다 저희가 사실 300명 정도의 행사로 기획을 했는데 지금 1,500분이 함께하고 계셔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고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수업이나 온라인 교육에서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나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변태준 본부장님께서 제일 좋은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고 답변하기도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 문제 준비 잘 돼야 되죠. 단위학교나 여기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교육 플랫폼들이 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수준에서는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자원들을 좀 더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신데 제가 무엇이라고 당연히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해결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 원격교육 경험과 관련해서 이 인프라 자원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로 지금 화상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화상 수업도 저희들도 한 20만 명 정도가 붙었을 때 동시에 접속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지금 계속 구축하고 점검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 우답으로 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태준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올려주신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더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개월 남짓의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영화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놀라운 도전이 연속되는 날들이었는데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감염병 확산의 상황에서도 혼란과 갈등,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고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변화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믿으면서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현장의 변화를 위해 애써주신 네 분의 발표자께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마무리를 하겠고요. 시간이 조금 지연된 관계로 잠시 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고 잠시 후 3시 50분에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기지개도 좀 펴시고요. 잠시 좋은 휴식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